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연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연익 전 원장님, 오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인데 일본 측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해 추도사를 해서 논란입니다. 국기와 우리 외교부도 뒤늦게 불참 선언을 했는데요. 일본 측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2015년에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했을 때도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는데 그때도 약속 어겼고요. 그곳이 나카사키에 있답니다. 나카사키에서 1000km 떨어진 도쿄에다 설치를 했는데 네. 가보니까 강제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주 무성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도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이제 사도광산은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광산은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1200명에서 1500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정말로 저 어려운 그 상황을 주고 제대로 급여도 안 주고 이렇게 네. 했던 곳인데,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에도 시대 16세기에서 19세기에 금광 시절 그것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반대하면 못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못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친일 해결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좀 그냥 넘어가자. 그래도 이제 군함도 그 건이 있어서 이게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의를 보이기로 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다가 가혹한 노동 환경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그 전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봐도 강제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속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도식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도광산 추도식이란 말에서 딱 알 수 있듯이 누구를 추도하는지가 없어요. 네. 그 조선인 광부들, 강제 노동당한 사람들 추도하기로 한 것을 대가로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반대 안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을 초청하고 하는데 항공료나 숙박비 이런 걸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외교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반성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쿠이나 정무관이라는 분이 오는데 외무성의 차관급이에요. 근데 이분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전범, A급 전범이 합사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 모멸감을 점점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것까지 하다가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엔 참석을 거부하고. 네. 김용현 교수님, 네. 일본 측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임무를 포함시킨 것 자체가 이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추도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네. 그 내용의 반성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추모 반성은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정도의 이야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그 앞으로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참석은 일본 쪽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임박해서 이제 그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정부나 우리 또 해당 그 후손들이 지금 일본 쪽에 가 있는데 굉장히 뒤통수를 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쪽의 진정성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추도사의 추모와 반성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합법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물이 포함된 것 자체가 이게 스크린이 안 됐을까요? 외교부는 뭐 한 겁니까? 외교부는 애초에 추도식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외교의 성과다라고 그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내각이 새로 구성되고 그 지금 이쿠이나 정무관이라는 분이 이게 아이돌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 이제 연예인 출신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차관이 됐는지
이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나름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가뜩이나 군함도 건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양보라고 끝없이 양보하고 저자세결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정신 차리고 좀 검증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변명한다고 외교부의 고위 관료가 한 얘기가 본래부터 뭐 우리 그 저 노동자들 추도하기 위한 그런 모임 자체는 아니었다. 네. 일반적인 노동자 전체를 위한 추도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일본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인정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우리의 외교가 정말 뭔가 대일 외교는 비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 예. 미국과 협상 갈 때까지 가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 가능성을 차단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봤다는 것은 이제 하노이까지 가봤다는 것이고 판문점까지 가봤다는 것이죠. 처음 출발은 이제 싱가포르였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단어 그 표현 자체로만 보면은 협상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런 입장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이제 삿바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세게 질러놓고 보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외교 순위에서 상당 부분 밀려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고 세 번째는 아마 양안 관계 정도일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북한 핵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를 이 순위를 앞으로 끌어내고 싶어 할 겁니다. 또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순위를 바꾸기에는 워낙 그 외교 또는 군사적 사안들이 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시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세게 질렀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 3차 세계 대전도 언급하면서 핵 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행보일까요? 예, 먼저 3차 세계대전이라 그러면 강대국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약속은 피해가 볼 것이 분명한데 김정은이 이걸 거론한다는 거는 자기들도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 같고요. 러시아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3차 대전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노골적으로 또 메드베데프 안보회 부석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3차 대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혈맹 관계라는 거를 엮어두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외교 안보 인사들 내정한 거 보면은 대부분 젊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 다 임명했잖아요. 거기다 상하원 장악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정권만 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자기 추진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2기이기 때문에 3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노벨상이라도 타겠다. 그런데다가 지금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 지금 파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려고 하면 그 파병된 북한군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푸틴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사이도 좋기 때문에 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맺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도 북미 간의 협상이 꽤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김영현 교수님, 네.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금 말씀하신 북미 간 대화의 협상 고리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핵 문제랄지 또는 군사 정찰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측면이 일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실험 이야기를 최근에 할 때 미국 대선 직전 또는 직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선 직전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대선 이후의 문제들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술 핵실험이랄지 전반적인 핵실험 능력, 핵 능력을 보다 높인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북한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풍계리 부지 정리 작업이 끝났다. 이게 이제 미국 쪽 정보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 9월에 방문했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강선 핵단지의 미신고 핵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강선 핵단지 이게 우라늄 농축 능력이 영변 핵시설의 한 2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 강선 단지라고 하는 거는 그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만족 못하고 강선까지도 폐기해달라 하는 그 강선입니다. 그게 이제 5년 만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그 농축 우라늄 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의 배치나 인프라 배치가 강선 복합 단지의 본관과 별관 구조와 딱 일치한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한 건데요. 이 영변에 주로 그 우라늄 농축 시설과 그 원자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2배나 그러면 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 강선에서만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탄두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영변에 있죠, 강선에 있죠, 그다음에 또 제3의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방관해 두면 2030년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5, 60개라고 보는데 200개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급한데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그냥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좀 서둘러서 뭔가 동결이라도 시켜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김여영 교수님, 네, 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언급되던데요. 네, 네. 북한이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네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호이 5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러시아의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투기의 F-22 랩터가 있는데 그것과 견줄 수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만약에 소위 57을 갖게 되면 전략적 또는 전술적 환경 자체가 또 한편으로 또 요동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소위 57 같은 경우는 마하 1.6 속도를 내고 있고요. 기동성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00km 거리에서 적의 전투기 식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62개의 목표물을 추적해서 그중에서 16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수한 전투기고 전자전 시스템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견줄 수 있는 러시아의 이 소위 57이 북한에 도입되면 이제 또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고 네.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소위 57을 많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도입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홍현희 전 원장님이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대인질의 사용을 허용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부터 이거 조기 종전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정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대인지뢰 같은 거는 한반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금지를 글쎄요. 시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라 그러지만 중거리입니다. 이게 중거리 에이테크음스라는 거요. 우리 이제 한국에도 있죠. 에이테크음스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이것도 그 이전까지는 젤렌스키가 읍소를 해도 절대 안 들어줬는데 이제 임기 2달 남겨놓고 트럼프가 바로 종전한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우크라이나 지켜주기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우크라이나 주권도 지켜주고 뭐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금 되는 거는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 네. 그래가지고 북한군에게 북한군 너네들 약하고 그리고 병력을 더 보내지 말라는 경고용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하는 그쪽에서는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지금 그렇죠. 외교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황 악화로 가는 사다리를 한 계단 더 올라갔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도 하는 얘기가 군산복합체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한 거죠. 근데 딱 하나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 좋아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책을 하다가 정상회담까지 갔듯이 최대의 압박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쟁이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가면 트럼프도 빨리 전쟁 끝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김 교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신형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러시아가 핵 교리 개정에 이어서 핵 위협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핵 사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러시아가 순위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레슈니크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개합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고 여기에 이제 핵 탑재가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는 한 1,000km 정도 날아갔는데 실제는 3,000km에서 한 5,000km 사이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이랄지 독일, 프랑스 이 국가들까지도 이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탄두에 재래식 탄두를 빼고 핵탄두를 넣으면 실제 그것이 핵 미사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에이텍킴스나 또 보면 이제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가 미국제, 영국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하는 의미가 있고 실제 그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핵탄두 탑재가 실제 돼서 만약에 서유럽 국가를 공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여기는 3차 대전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이제 엄포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